안녕하세요. 법무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제31회 법무사 1자 시험 헌법 기출문제하고 또 해설 자료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핵심 쟁점들, 그리고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단순히 정답, 오답 확인 이걸 넘어서서 각 문제가 어떤 헌법 원리랑 연결되는지 또 최신 판례는 뭘 강조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통찰까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1번부터 20번까지 자 그럼 함께 달려볼까요? 네, 가시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 형벌권 행사에 덧붙여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형벌과 보호 과모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어떤 행정처분의 제재와 억지의 성격 기능만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행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부당 또는 불법의 이득을 환수 내지 박탈한다는 측면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네, 첫 번째 문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었는데요. 여러 제재 수단이 나왔네요. 핵심이 뭘까요? 네, 1번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헌법 13조 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이라는 건 오직 형벌권을 반복해서 행사하는 것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아, 형벌권만요? 네, 따라서 보기 1, 2, 3, 5번처럼 형벌 외에 다른 제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호감호라든가 행정상 과태료,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그 성격이나 목적이 형벌과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형벌이랑 같이 부과한다고 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옳지 않은 보기로 지적된 4번은 왜 틀린 건가요? 이게 행정처분에 제재랑 억제 기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형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함정이죠. 맞아요. 행정처분이 일부 제재적인 성격을 좀 갖더라도요. 그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고유한 기능에서 나온 거라면 이걸 무조건 헌법상 처벌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행정 목적 달성이요? 네. 판례도 형벌하고는 구별되는 행정제재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보기처럼 제재 기능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하는 것은 1.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3.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표현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인터넷 게시판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다른 사람의 표현물에 대하여 삭제할 의무가 없다. 4. 헌법 제21조 제2항에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표된 표현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검열로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5.
심의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상영 전에 영화의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을 분류 결정하는 기구에 의한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네, 2번 문제는 표현의 자유, 특히 그 음란 표현의 보호 범위에 대한 거였네요. 이거 판례가 변경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음란 표현도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이제는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아, 이제는 포함되는군요. 네, 과거 판례는 음란 표현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검열 금지 같은 중요한 헌법 원칙들 적용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보호마저 부인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봐서 일단 보호 영역 안에는 두되 필요하다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바뀐 거죠. 아하, 보호 영역 밖에 두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한 거군요. 그럼 1번 보기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설명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익명 표현의 자유 2, 인터넷 게시판의 매체성 3, 사전 검열의 의미 4, 영화 등급 심사와 검열의 구분 5, 이런 건 다 기존 판례 입장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2번 익명 표현도 보호되고 3번 인터넷 게시판도 당연히 표현 매치고 4번 사전 검열은 발표 전 심사나 저지만 해당하고 또 5번 영화 등급 분류 가체는 검열이 아니다. 이거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음란 표현 판례 변경이 여기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모는 미결 구금 상태에 있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됨을 던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하고 교통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변호인 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4.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되나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의 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네, 3번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요. 이것도 판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3번 문제 정답인 4번 보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나 강제 퇴거 같은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그런데 이후에 판례를 변경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중요한 행정 절차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에도 변호인 조력권이 적용된다는 거군요. 그럼 4번 보기는 변경 전 입장이니까 옳지 않네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도 당연히 조력권 있고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보장 2. 변호인 선임권은 핵심이고 법률로도 제한 못하고 3.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5. 는 건 다 맞는 거죠? 네, 모두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특히 그 변호인 접견 교통권의 절대적 보장, 이 부분은 아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4번, 입법 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행정 절차에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3.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비용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형사보상제도의 입법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법 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4.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6.25 전쟁 중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작성 수행 중이나 그 이후 북한 지역에 군사적 목적으로 억류되어 있다가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4번은 입법 부작위 문제였는데 진정 입법 부작위하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 구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4번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입법 부작위 유형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게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거든요. 네, 피고인이요. 근데 3번 보기처럼 피의자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다가 이게 취소되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받은 경우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애초에 피의자를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이걸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법률이 아예 특정 대상을 규율하지 않은 말 그대로 진짜 부작위군요. 그렇죠. 그런데 3번 보기에서는 이걸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부진정입법 부작위라고 설명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최근 판례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진정, 부진정 구분 확실히 해둬야겠네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네. 1번은 헌재법 68조 2항 소원에서 진정입법 부작위는 안 되지만 부진정은 가능하다는 일반 원칙 설명이고요. 2번 행정절차상 구금피해 보상입법 부재는 진정입법 부작위 맞고요. 4번하고 5번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 국선변호인 부재나 전시납북자 보상입법 부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 의무가 없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점, 이것도 다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헌법소원에서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2. 대법원 호적 예규 중 한자성의 한글 표기에 관하여 특정인을 차별 취급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경우 당의 호적 예기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의 권리보호 이익은 상실된다. 3.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4. 행정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생 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학력 제한을 두고 해당 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시험의 실시 이후에는 위 공고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접견 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행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반복 가능성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네, 5번은 헌법소원의 권리보호 이익 문제네요. 이미 침해가 끝났어도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포인트였죠. 네, 그 예외적 심판 이익 인정 요건, 이게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진행 중에 기본권 침해가 끝나버리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해요. 그게 1번 보기죠. 네. 법령이 개정돼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 2번 보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3번이나 5번 보기처럼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헌법적으로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이럴 때는
주관적인 권리 구조에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답인 4번 보기는 왜 예외적 심판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면 시험 끝나면 이미 효력이 상실됐을 텐데요. 네,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요. 비록 시험 공고 효력은 사라졌지만 비슷한 방식의 위헌적인 공고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한 겁니다. 아, 반복 가능성하고 헌법적 중요성. 네, 그렇죠. 따라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4번 설명이 틀린 거죠. 네, 이 두 가지 예외 요건 잘 기억해야겠네요. 6번은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문제입니다. 6번, 평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면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2.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순위의 자녀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한 차별 취급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3.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사이에 변리사 업무 관련 시장의 경쟁 조건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게 쟁점이 됐네요. 네, 6번의 핵심은 구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기준의 합리성 여부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이게 왜 틀렸냐면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하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유가 있다고요? 같은 거라 기존 세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주택법상 사업은 완전 신규 주택 공급이라서 인구 유입이나 세대 교체가 예상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은 가구 수가 늘지 않더라도 신규 인구 유입 때문에 취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수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취약 수요 유발 가능성이 다르다는 걸 고려한 거군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1번 설명이 틀렸네요. 맞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가유공자 유족순위, 2번 연장자 우선 위헌, 성폭력 피해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4번 합헌, 법무법인 변리사 업무 4번 합헌, 권리행사 방해제 친족상 도래 5번 합헌, 이런 건 비교적 명확한 판례들이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2번 국가 유공자 유족 순위 관련해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는 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 난 건 비교적 최신 판례라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최신 판례까지 짚어주시니 좋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고 과도하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4.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학원법 규정은 직접적인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7번은 직업의 자유, 특히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가 안경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게 문제였네요. 네, 7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가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공익, 또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걸 규제하기 어려운 점, 배송 중에 변질될 위험 같은 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경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네, 따라서 침해한다는 1번 설명이 틀린 거죠.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본 거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2. 합헌, 직업의 자유의 이중적 성격, 3. 학원법 위반 후 등록 제한, 4. 합헌, 그리고 법인 임원 처벌로 인한 법인 등록 실효, 5. 이거는 직업 수행 자유 침해 등. 네, 기존 판례 내용 확인하는 수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5번처럼 법인 임원이 잘못했는데 법인 자체의 등록을 실효시키는 건 좀 과도한 제한이라서 직업 수행 자유 침해다 이렇게 본 판례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죠. 8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 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관여 정도, 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 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수단의 발동 과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려면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규의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4.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 의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 당국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거나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5.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 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참여 변호인의 변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8번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변호인한테 참여 신청서 작성 요구한 행위, 이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었네요. 네, 맞아요. 8번 문제의 핵심은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겁니다. 정답인 5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관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작성 요구는 그냥 변호인 신분 확인하고 내부 절차 이행하기 위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어요. 비권력적이라고요? 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시킨 행위로는 보지 않은 거죠. 그냥 단순한 절차 안내나 협조 요청 수준으로 봤군요.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2번 보기 내용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1. 공권력의 의미, 3. 공권력 불행사의 요건, 4.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공권력 해당성. 이거 다 맞는 설명이고요. 특히 4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자, 9번입니다. 이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3.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2개월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의 출소 후 신고 의무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대형 토로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수산업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어업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책기간이 경과하여 상속분을 주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상속 회복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그 제책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네, 여러 헌법 쟁점이 섞여 있었는데 상속 관련 민법 규정의 위헌성 이게 정답이었네요. 네,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라든지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도 일반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 그러니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0년 지나서 인지되면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권리 행사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게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재산권하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봐서 위헌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5번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인지 시점하고 관계없이 제척 기간 지나면 권리 행사가 막히는 그 불합리를 지적한 거군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왜 풀렸나요? 네, 1번 강도상해죄 법정형 하한은 합헌이고요. 2번 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 가중처벌도 합헌입니다. 3번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는 위헌인데 여기서는 합헌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4번 대형 투로업 조업구역 제한도 합헌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설명이죠. 3번은 출소 후 최초 신고는 합헌이지만 변동 신고는 위헌이다. 이걸 구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하의 위계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혐연권과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을 우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의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 왔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전혀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양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결하지 않을 자유에 제한이 요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학교법인이 가지는 사학의 자유 중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에 해당한다. 4.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5.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네, 10번은 기본권 충돌 문제인데요.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랑 학교 법인의 종교교육 자유, 이 둘 사이의 우열관대가 쟁점이 된 것 같네요. 네, 10번 문제 핵심은 기본권 충돌 시에 우열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정답인 3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같은 거요. 이거하고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사이에는 상하 위계 질서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요? 네, 둘 다 중요한 가치라서 추상적인 이익 형량만으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가 상위 기본권이라는 3번 설명은 틀린 거죠. 네, 어느 한쪽의 우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군요. 나머지 보기들은 1. 흡연권 대 혐연권, 혐연권 우위, 2. 적격적 단결권 대 소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 중시 경향, 4. 학생학습권 대 교원 수업권, 학습권 우위, 5. 명예보호 대 표현의 자유, 이익 형량 필요, 이런 건 비교적 잘 알려진 충돌 사례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각 충돌 유형별로 어떤 기본권이 우선시되거나 또 어떻게 조화를 모색하는지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1번은 선거 원칙 문제입니다. 11번 선거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제한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2. 평등 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신체장애 선거인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비밀선거 원칙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신체장애 선거인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행사가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 없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민주적 선거의 기본 이념과 선거권의 본질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5. 일부 선거구의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 전체를 위헌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 네, 장애인 투표 고조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는지 이게 문제였네요. 네, 11번 문제 정답인 3번 보기가 틀린 이유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신체장애 때문에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 보조인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 합헌이요? 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투표 비밀 유지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보조인 구하는 게 불편하다는 사익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본 거예요. 비밀 선거 원칙의 예외이긴 하지만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본 거죠. 네, 공익과 사익 형량 결과 합헌으로 봤군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3번 설명이 틀렸네요. 맞습니다. 1. 보통선거 원칙, 2. 평등선거 원칙, 게리맨더링 부정 포함, 4. 자유선거 원칙의 근거, 5. 선거구 획정위원 시 전체 무효 원칙 등 다른 선거 원칙 설명은 다 맞고요. 네, 선거 4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하고 자유선거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한계를 묻는 문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1.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 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 2.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그 의무 이행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시력에 복무 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평시 예비역에 대한 군기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이 평등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39조 제2항이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서는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소집된 예비군에게 실비 변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소집된 예비군에게 실비 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병역 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 예컨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 군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며 복무기간 동안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헌법 39조 2항 해석이 중요했네요. 네, 12번의 핵심은 바로 그 헌법 39조 2항의 의미입니다. 정답인 4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요. 이 조항이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적인 불이익, 예를 들어 해고라든지 복학 거부 같은 거요. 이런 걸 금지하는 것이지 국가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급여 지급 의무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 아, 보상 의무까지는 아니다. 향토 예비군법에 동원훈련 시 실비 변상 규정이 있다고 해서 교육훈련 예비군에게도 반드시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불이익한 처우 금지가 보상 의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그렇죠. 2. 국방의 의무 정의. 2.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의무 이행. 3. 소집 예비역 군형법 적용 합헌. 5. 병역 의무 자체 이행 불이익. 군형법 적용 같은 거는 39조 2항과는 무관하다는 점. 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2번, 군복무가 헌법상 의무라서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점, 이거 관련 논의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네, 13번은 재산권 문제입니다. 13번,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생활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 청구권에 해당하며 그 성격상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그 객체가 가지는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토지와 같이 사회적 연관성과 공공성이 강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4. 토지는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다른 생활수단이나 생산수단에 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보다 광하게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 5.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료관계의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진정소급 입법의 경우 설령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네,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문제, 특히 진정소급 입법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죠. 맞습니다. 13번 문제 정답인 5번 보기가 바로 그래서 틀린 겁니다. 헌법 13조 2항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박탈하는 걸 금지하고요. 특히 이미 끝난 과거 사실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아, 예외가 있군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보호할 만한 실내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아주 경미하거나 아니면 실내보호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따라서 예상 가능했더라도 무조건 허용 안 된다는 5번 설명은 틀린 거죠. 아,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군요. 그렇죠. 1. 재산권 범위, 공법상 권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권은 재산권 아님. 3. 재산권 제한 허용 정도는 사회적 연관성의 비례. 4. 토지 재산권의 강한 공공성. 이런 나머지 보기는 재산권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특히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요건 차이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차별 없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특정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법률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4.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 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하위법령을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률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충분한 경우 역시 행정 입법 부작위로서 위법 위헌에 해당한다. 네, 장애인의 접근권하고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문제였네요.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했네요. 그렇습니다. 14번 문제 정답인 2번 보기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돼요. 그게 1번 보기 내용이죠. 네. 하지만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특정 시설이나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권리로 나아가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법률이 필요하다고요? 네,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시설 설치 청구권 같은 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필요 없다는 2번 설명이 틀린 거죠. 아, 헌법상 권리하고 법률상 구체화된 권리를 구별해야 하는군요. 네, 3. 국가의 조치 의무. 4. 5. 행정입법 부작위.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불충분하게 한 경우 모두 위법, 위헌이라는 점. 이건 다 맞는 설명이고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15번은 정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15번,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법률로 인하여 직접 권한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3.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한 사람이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당이 본래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정당 설립을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정당 등록 제도는 비록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만 정당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정당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15번 문제 정답인 1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봐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 국가기관이 아니라고요? 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1번 설명은 틀린 거죠. 1.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3. 복수 당적 금지의 합헌성 근거. 4. 정당 등록 제도의 합헌성. 5.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가능성. 이런 건 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이고요. 네. 정당의 설립, 활동, 해산에 관한 헌법 및 법률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16번은 국회의원입니다. 16번,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요구서를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국회 내 질서 유지와 국회 사무 처리를 감독할 지위에 있다. 3.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은 각 국회의원에게 전속된 것으로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이를 수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5.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사실상의 지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첩소 구금된 의원 석방 요구 발의 요건이 잘못 설명된 보기가 정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16번 정답인 1번 보기는 국회법 28조 내용을 잘못 인용했어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휘하기 위한 요건은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입니다. 과반수 연서가 아니고요. 아, 4분의 1 이상? 네. 따라서 과반수 연서라고 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네, 정족수 요건을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하군요. 2. 국회의장의 지위. 3. 의원 심의 표결권의 일신 전속성. 4. 국회의장의 위원회 발언권, 표결권 없음. 5. 의원 지위 관련 권리 침해 주장의 헌법소원 대상 아님. 이건 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17번은 다시 기본권 경합 문제입니다. 17번 기본권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대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 처벌하는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법무법인 탈퇴 및 지분 환급 청구권을 압류하였는 경우 법무법인의 정관에 따라 채무자를 제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의 규정에 대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2019학년도 대학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약학대학 학생정원을 동결한 것에 대하여 약학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5.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네, 여러 사례가 나왔는데 의료인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금지 규정, 이걸 헌재가 주로 어떤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했냐? 이게 쟁점이었네요. 네,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아, 직업 선택의 자유요?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 네. 문신이 예술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규제의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의 정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2번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죠. 네, 어떤 기본권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1. 출판사 등록 취소, 언론 출판 자유 중심. 3. 법무법인 지분 압류 시 퇴사 청구, 재산권 중심. 4. 약대정원 동결, 직업선택 자유 중심. 5.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인격권 중심. 이런 다른 보기들은 해당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경합하는 기본권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위헌 심사를 하는지가 판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18번은 조례 문제입니다. 18번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2.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때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재의 요구는 할 수 없다. 5.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나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가 제한되는지 이게 포인트였네요. 네, 18번의 정답인 2번 보기가 틀린 이유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례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심리 대상을요,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할 때 이의사항으로 지적해서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한다고 봅니다. 아, 국한한다고요? 네, 재의 요구할 때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까지 소송에서 막 다툴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2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네, 소송의 심리 범위가 재의 요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거군요. 1.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 3. 조례 위반 과태료 상한, 4. 조례안 일부 재의 요구 불가, 5. 교육감의 특정 조례안 제출 시 시도지사 협의 필요. 이거 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지방자치법, 주민조례 발안법, 지방교육자치법 같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19번은 국무회의입니다. 19번 국무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상훈법상 서훈의 추천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서훈 대상자로 상신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3.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5.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모두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의안 중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이 있다. 네, 차관이 대리 출석했을 때 표결권이 있는지 이게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19번 정답인 1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국무회의 규정 제7조 2항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요,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표결은 안 된다. 네, 의결권은 국무위원 본인에게만 있는 거죠. 따라서 표결 참가가 가능하다는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네, 대리 출석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군요. 2. 서훈 절차, 3. 국무회의 의사 의결 종독수, 4.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5. 국무회의 안건의 차관회의 사전 심의 원칙하고 예외, 이건 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법률로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국회는 법률로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4.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네, 국회 관련 내용 중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가 정답의 열쇠였네요. 네, 2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국회법 65조의 2를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주체가 다르군요. 네, 5번 보기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옳은 설명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주체가 후보자 선출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이걸 알아야 했군요.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나요? 1번 임시회 집회 요구는 제적 4분의 1 이상이고요. 2번 임시회 회기는 3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헌법상 요건 외에 법률로 회의 비공개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요. 4번 법률안 재의결 요건은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설명이죠. 네, 정확합니다. 헌법하고 국회법의 세부적인 정족수, 회기, 절차 규정들,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31회 법무사 헌법 기출문제 20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 문제에 담긴 핵심 쟁점하고 논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단순히 답을 외우는 걸 넘어서 그 이유랑 배경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역시. 맞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복귀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시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정이죠. 오늘 다룬 판례 변경 이유라던가 기본권 충돌 시 해결 논리, 또 각종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들,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헌법 실력이 한 단계 더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잠시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랑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규제 문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직업의 자유랑 새로운 기술, AI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직업 규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보호하고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 요구 사이의 갈등 같은 거요. 네, 다 중요한 쟁점들이네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헌법 조항이나 판례들이 실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논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연결해 보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니까요. 맞아요. 이런 고민과 성찰이 당신을 단순한 수험생을 넘어서 정말 깊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